안녕하세요. 프라샤 상임이사 오기철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제가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왜 있냐고요?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중에 제25차 당사국 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특별한 손님을 한 사람 초청하겠습니다. 물론 목소리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아시아 몽골 지부장 신기호 지부장입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프로아시아 몽골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기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상임이사님과 함께 COP25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COP25는 25차 당사국 중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기호 지부장님이 여기 왔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지금 15,000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196개 예, 나라에서 예, 지금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CSO 그리고 원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한 25,000명 이상이 지금 현장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전에 준비 없이 왔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행사들, 이벤트들 그리고 회의들이 동시간에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사전 조사가 정말 중요하고 사전 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COP25를 참관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주요 쟁점이 한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쟁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전 포인트. 쟁점도 있지만 또 이제 지켜봐야 될 지점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위에 이번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유엔 기후변화 중회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있었는데 그 24회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됐던 거하고 올해 좀 다른 것이 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얘기까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지부장님하고도 나누고요. 네, 그럼 먼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첫째는 국가온실가스 목표라고 있고 국가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줄이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더 줄이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더 많이 줄이자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국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2030년도에 줄이기로 하는 목표를 언제까지 국가들이 달성할 것이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Common Time Frame입니다. 공동의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6조라고 하는 건데 이 6조는 굉장히 유명한 이 6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작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결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에서 결정하지 못한 그 조항이 바로 6조입니다. 이 6조를 어떻게 이번에 결정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네 번째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째가 기후 저감과 이 적응을 위해서 현재 흔히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죠. 이 녹색 기후 기금 규모를 이번에 어떻게 정하느냐. 현재 2배 이상 녹색 기후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유엔 기후변화 중회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5번째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그 NDC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와서 여러 회의들을 참관을 하다 보니까 NDC에 대한 그 양을 이제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어제는 북한과 그리고 몽골 환경부 장관이
이 NDC의 양을 더 늘리겠다, 저감 프로테이지를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D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몽골 지부장님이 여기 와서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NDC라는 것은 국가 목표량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각 국가의 목표량을 NDC라고 하는데, 우선 영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하면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 국가 기여분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왜 지금 더 줄여야 되느냐? 이유는 현재 1.5도C를 달성하는 것이 유엔의 결정입니다. 2030년, 2050년도가 되면 지금 이 세계의 기온이 1.5도가 아니고 2도, 3도,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위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도C라는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유엔의 목표인데, 이제 각 국가가 제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 양, 이미 제출한 양을 보면 현재 이것으로 보면 3.2도씨에서 3.9도씨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각 국가들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청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몽골의 경우에는 8.7%의 온실가스를 기존에 줄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국가 목표량을. 그런데 지금 어제 고위급 회담에 나타난 우리 몽골 환경부 장관은 22.7%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이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북한은 자체 노력에 의해서 16.4% 맞죠? 16.4%를 줄이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36%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덴마크는 2030년도까지 1990년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70%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가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나라들은 현재 내년으로 다시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EU에서도 지금 이 NDC 관련해서 2030년까지 50% 이상을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넷 제로화 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좀 밝힌 상태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UNEP에서 이제 계획 보고서를 또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저희가 또 가서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민주당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단지 비용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가 된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10년 안에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화요일 유럽 연합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이런 유럽 연합이 앞으로 최대 55%까지 2030년까지는 50%에서 55%, 그 기준 연도도 1990년대 기준입니다. 이렇게 줄이는데 그린 딜을, 유럽형 그린 딜을 발표합니다. 그린 뉴딜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도 그냥 소극적으로 시장 마켓
이 탄소 시장을 통해서 탄소를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사와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서 한국도 한국형 뭐 그린 뉴딜이든 한국형 그 딜이든 그린딜이든 아니면 아시아 그린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지금 지구를 살리고 또 한국의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 도약을 위해 안전한 사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한국에서 그러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몽골에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6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6조는 한마디로 이번에 쉽게 얘기를 이렇게 6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뭐냐면 이 모든 상품에 이른바 탄소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탄소,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의 가격을 매긴다는 얘기. 즉, 이 세상에 공짜 탄소는 없다 하는 것을 이 정책 제도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6조에 따라서 그 문제를 우리가 보면 그럼 모든 상품에 이 기후 온실가스의 이것을 비용을 모든 상품에 다 집어넣느냐 그것은 이후에 무역의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이죠. 무역의 어떤 무역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게 뭐죠? 탄소 국경세가 나오면 되겠죠. 탄소 국경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6조가 이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빈곤 저감을 같이 해야 된다. 파리 기후협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 원리는 바로 빈곤 저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부장님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짓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탄소를 줄였다. 그러니까 그걸 보상해달라. 라고 하면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산에 있는 산림을 훼손해서 만든다고 하면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물론 산림을 훼손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을 훼손해서 그냥 태양광 지어서 돈 벌려고 하는 그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면 탄소 배출 권리 이런 것들을 얻지는 못합니다. 즉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즉 빈곤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만 파리 기후협정의 그 기준에 의해서 6조라는 기준에 의해서 탄소의 가격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엔 기후 변화 회의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중계산입니다. 첫째, 두 가지가 있는 거가. 첫째, 이중계산. 이중계산이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것은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이 브라질에 이 100의 어떤 투자를 해서 100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100 중에 50을 한국이 우리가 투자했으니까 가져간다고 하면 브라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100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한국이 50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브라질이 줄인 것은 5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우리가 못 줄였기 때문에 100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한국이 가져간 것 50도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중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죠. 파리 기후협정은 온실가스를 더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즉 이중계산 금지 조항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토 정서 체제죠. 지금까지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 체제는 교토 정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토 정서 체제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 때 CDM이라고 합니다. 이 CDM이 아직 팔리지 않은 CDM이 적게는 10억 톤, 많게는 60억 톤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파리 기후협정에 그대로 개성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논쟁거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 기후협정에 만일 기존의 이런 교토 정책의 탄소 배출권을 그대로 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부장님? 파리 기후협정은 하나만한 일이 되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줄여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들 소극적으로 그렇죠. 행동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NGO들은 바로 교토 정서 체제에서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을 여기 파리 협정에서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중간에 뭐 어떤 지점은 좀 받아들이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원칙은 뭡니까? 특정한 세력이라든가 특정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기를 위해서. 야, 정말 신선하지만 상당히 충격적이고 어쩌면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기.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번째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과 피해라는 이것은 loss and damag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변화 총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선진국이 산업국가들이 만든 온실가스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완전히 받는 사람들은 개도, 채비, 섬나라, 작은 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을 배려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선진국들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켜내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새로운 어떤 재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가 현재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재정 메커니즘, 기후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녹색기후기금, 인천 우리 송도에 와 있는 녹색기후기금이 바로 UN 기후변화협약, 네, GCF 산하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2021년 파리 기후협정은 2021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 교토 어정서는 2020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파리 기후협정이 가동이 될 때 필요한 재정이 즉 개도국이나 최등국이나 또
어디입니까? 저희 섬나라, 피해를 보는 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GCF의 최고총 결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당장 각 나라들이 GCF의 2배의 기존에 냈던 분담금의 2배를 내달라 했는데, 현재 12개 나라 정도가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기존에 1억 달러를 내려고 했는데 현재 2억 달러를 내겠다고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 네, 그렇군요.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5가지 말 이외에 기존에 없던 3가지 주제가 새롭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끼리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3가지 주제는, 그럼 기존에 굉장히 좀 무시당했던 그 3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온실가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3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첫째는 땅, 토양의 문제. 두 번째는 바다와 빙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와 청년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 3가지 주제가 작년에는 거의 작년까지는 거의 나오지도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회의라든가 각각의 사이드 이벤트라든가 각각의 뭔가 액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제가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땅은 왜 중요할까요? 땅은 이번에 이 앞에 랜드, 이것은 땅이 지금 내년 12만 평방킬로미터가 파괴가 되고 있다 하는 보고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는 내년 사막화되어서 파괴되고 있는 면적인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면적의 1.2배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회복을 하면 인류가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땅속에 저장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살려보면 땅이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 4분의 1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 제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즉 바다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편 바다가 산성화됩니다. 이것이 지금 되게 중대한 어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새롭게 환경 난민들이 2억 8천만 명이 지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역할 문제인데, 청소년과 어린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여기 참여해서 자기 발언을 합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의장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 이 회의장을 믿지 마시고 정치가들을 믿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대다수 기후위기의 피해자들이고 어린이들도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바꾸어갈 것이다 하는 굉장히 강력한 고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덴마크 출신, 스웨덴 출신이죠. 네, 그레타 툰베리. 네,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발언인데요. 한국에도
그레타 툰베리처럼 환경에 관심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상황들이 녹록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들이 그 뭐냐면 금요일에는 그죠? 그 Fridays for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 금요일 스트라이크를, 금요일에 기후위기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한국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걔들이 금요일날 학교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얘들을 징계위원회 해부하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저희 한국의 그 모습입니다. 물론 교육부 장관께서 징계위원회 해부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것도 발표를 했지만, 이 현실은 한국은 그레타 툰베리 같은 애들이 나오면 사실 징계위원회 해부되어서 대학도 못 갑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그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역량을 키우고 애들이 바로 또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들을 보장하고 그런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여기 같이 참석하면서 또 참관하면서 그런 청소년들의 여러 캠페인들을 옆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몽골의 청소년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여러 생각들이 되게 하게 되는데, 부럽죠. 네, 아주 발랄합니다. 그러게요. 개도국이나 아프리카라든가 심지어 노르웨이든 뭐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 발언을 하는 것, 어른들을 질타해도 어른들은 그걸 수용합니다. 이게 참으로 부럽고 또 발랄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애들이 우리의 그 역량이 있습니다. 그 역량은 우리는 그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의 이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빠르게 소통을 해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이 아이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액션 이벤트 홀? 액션 이벤트 허브에서 진행하는 그 한 프로그램을 이제 참관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각 나라의 장관들에게 노골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아마 몽골에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기는 자유롭게 장관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감히 던져지고, 또 장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내용들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몽골과 한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곧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장관이, 저는 지금 우리 지부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나라 얘기 안 하겠지만 한 나라의 장관이 이런 감히 또 청소년들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뭐라고 던졌습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다. 그런 사람들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찬성하는 쪽으로 데려올 것이냐라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17살짜리 바로 10대 청소년이 그대로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쳤습니까? 우리
벌써 그 노르웨이 그 때인데요. 우리는 매주 1000명의 어린이들을 1000명의 그 시민들을 매주 집회에 불러 모으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주도하는데 라고 하니까 칠드런 어린이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교육 풍토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그런 행동이었지 않았나. 우리 한국도 그렇게 자유롭게 발언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 이번 그 COP25 참관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좀 정리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5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 사실은 그 모토가 있습니다. 지금은 time for action, 행동할 시간이다. 이것이 이번에 그 모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자. 뭔가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의 어떤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이 공기를 위해서, 그 공기의 대개의 이익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파리 기후협약의 제25차 기후 당사국총회에서 나온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장 옆에 쓰레기통 옆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잘 조용해서 여러 소리가 지금 섞여서 우리 시청자들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 좀 두서없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이제 이벤트를 참석하고 참관하면서 경험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또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말들도 많이 좀 꼬이고 실수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time for action이라고 하는 저 주제에 걸맞는 정말 우리 푸른 아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 거죠? 내일이 폐막식을 하는 거죠. 네, 내일 아마 중차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건데 정말 좋은 정말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